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엄마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아이들을 감시하고 친모에게 폭행할 것을 종용한 친모의 남자친구는 더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박주희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8살, 7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던 30대 A씨는요. 이혼 후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남자친구 B씨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11월부터 이 남자친구는 훈계를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친모에게 아이들을 때릴 것을 지시를 하는데요. 그 때리는 정도가 이 훈육이 아니라 거의 학대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카메라를 감시를 해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는 경우에는 바로 친모에게 전화해서 아이들에게 때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때리는 이 수단이 고무호스나 빨래방망이 그리고 플라스틱 자 이런 이렇게 아이들에게 훈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8살 아이는 엄마의 학대 못 이겨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7살 딸 아이는요. 피부가 모두 벗겨져서 피부 이식이 필요할 정도였고요. 탈모로 인해서 모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굉장히 학대 수준이 심각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그 딸은 종아리 피부가 다 벗겨져서 피부 이식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였다. 얼마나 심한 학대와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그 남자친구가 조종을 한 거잖아요. 왜 남자친구의 지시에 이렇게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자친구가요 아주 교묘한 것이 본인이 때리지 않고 폭행을 행사한 주체는 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친모가 높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남자친구는 나는 방관을 한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폭행의 주체는 아니다.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정말 큰 부상을 당하게 만들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는 내내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것은 남자친구가 원인 제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친모도 성인이에요. 30대고. 그리고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엄마라면 오히려 동거남이 아이들을 때릴 때 보호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헤어지든가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사주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했다. 그럼 이거는 부모이자 엄마이자 성인으로서의 이 심리적 주체성을 포기한 게 되는데 그럼 심리적 의존이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높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남자친구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이제 이런 부분. 얼마나 이 남자친구의 이제 성격이 잔인하거나 포악했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고 혹은 또 이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폭행을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지만 그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이혼 후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남성이 생김으로써 뭔가 좀 생활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면 이 사람을 또 놓친다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요즘에 젊은 이제 연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스라이팅이라든가 그루밍 같은 형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희됐건 어쨌든 이 친모는 심리적 지배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 어찌됐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해서 친모가 아이들을 저렇게 때리고 학대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앞서 2심의 경우에는 친모에게 15년, 징역 15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는데 상고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상고심은 이제 남자친구의 범행에 대한 그 조종 여지가 더 커져서 남자친구의 형량이 이제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저는 바로잡히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형이 선고돼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8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학대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저는 더 가중되는 형량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을 보면 친모의 남자친구에게는 아동 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로 보이는데 상고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판단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심에서 1심보다 감형이 됐던 이유는 이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데 이 남자친구는 이런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로 변경이 되면서 감형이 됐던 겁니다. 예,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결론이 바뀌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남자친구가 아동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2심과 똑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느냐를 보면 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우리나라 형법에는 그 특별한 신분이 있어야지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 사람만 저지를 수 있고 뭐 변호사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처벌하는 거는 변호사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치사죄도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단독으로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범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예. 같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남자친구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거는 맞지만 그렇지만 이런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엄마와 같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예.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랬군요. 저희가 이제 쭉 그 재판의 내용도 보고 이제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파기환송된 그 배경까지 좀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친모의 남자친구는 더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형량은 다소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1심에서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17년이 나왔었거든요. 징역 17년이 나왔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10년으로 이제 감형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상해치사죄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치사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과 같은 비슷한 17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큐브 속 사건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